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리진 복화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영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영어 그럼 English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영어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이에요. 하지만 English라는 단어는 잉글랜드의 언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이란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잉글랜드는 우리가 브리튼이라고 부르는 큰 섬나라의 남쪽에 있는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가 아니라 그 남쪽 부분만 이제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잉글랜드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고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영어 어휘가 굉장히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수형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단어에는 s를 붙이죠. 거의 대부분의 단어에는 s를 붙이지만 예를 들어서 person의 복수형은 persons가 아니라 people이에요. 그 다음에 소라는 단어 ox의 복수형은 oxes가 아니라 oxen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위, goose의 복수형은 gooses가 아니라 geese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가운데 o가 들어있는 moose의 복수형은 meese가 아니라 그냥 moose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혼돈되는 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영어의 역사를 이해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뒤에 다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국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잉글랜드는 원래 그 섬 이름 브리튼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브리튼족이 살고 있는데 한 2000년 정도 전에 이제 원래 이탈리 사람들인 로마인들이 쳐들어왔죠.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부분과 그 북쪽에 스코틀랜드라고 부르는 부분 경계선에다가 큰 성벽을 쌌어요. 그 위쪽에 있는 민족은 너무 사나워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다룰 수가 없어서 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영국 전체를 뺏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아드리아누스의 성벽이라는 이 성벽이 이제 말하자면 유럽의 만리장성인 거죠.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서 쌓은 어떤 큰 성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 제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튼이라는 섬은 완전히 라틴어를 쓰는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브리튼어를 쓰는 민족도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쓰는 민족이 막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지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벽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거래도 했을 것이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라틴어와 켈토를 둘 다 할 줄 아는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상한 브리티시 라틴이라는 특이한 언어가 탄생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얼마 후에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독일 북쪽에 살고 있던 앵글로색슨이라는 민족이 영국을 쳐들어와요. 이 민족들은 이 영국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해서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 민족의 앙글들이 사는 땅이라 그래서 앙글랜드, 즉 오늘날의 잉글랜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거의 대부분의 쉬운 영단어들은 이 앵글로색슨 민족들이 원래 사용하던 단어지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옛날에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배워야 됐기 때문에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만든 새로운 올드 잉글리시, 즉 구영어라는 언어에는 라틴어 단어도 들어있고 그리고 옛날 브리튼족들의 언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앵글로색슨들이 좀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저 북쪽의 오늘날의 덴마크, 스웨덴 그쪽에서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해적 민족들이 또 영국을 쳐들어와요. 이 민족들도 자기네들의 언어를 가지고 왔고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도 하고 정착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해서 살다 보니까 또 앵글로색슨 족의 언어와 바이킹어가 합쳐진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게 되죠.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바로 프랑스 북쪽 지방의 기사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정복자지만 영국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죠. 그래서 프랑스 북쪽의 노르망디라는 쪽에 나라를 다스리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영국을 쳐들어가서 영국의 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영국은 두 개의 언어를 쓰는 나라가 됩니다. 윌리엄의 피를 물려받은 귀족층은 계속 프랑스어를 썼고, 그 다음에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앵글로색슨 중산층들은 계속 앵글로색슨어, 즉 올드 잉글리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앵글로색슨들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은 계속 라틴어와 브리튼어가 섞인 이상한 언어를 써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쓰던 나라가 점점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언어가 뭉개지고 합쳐지고 섞이고 믹서기로 갈아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영어라고 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형도 이상한 것이 많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건데, 즉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어가 잡종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영국 어학자가 Our Great Bastard Tongue, 우리의 위대한 잡종 언어라는 책을 써가지고 히트가 됐을 정도로 영어는 잡종 언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실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딱 어떤 단어를 들으면 이게 순우리말인가? 한문어인가? 아니면 일본 외래어인가? 아니면 영어 외래어인가? 바로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영어 외래어하고 영어 외래어로 신조어를 만들 때는 다른 영어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순우리말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려면 순우리말끼리 합치고 우리 귀에는 딱 다르게 들려요. 그런 것처럼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추리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 단어의 고향을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원래 나라가 어디인지가 대략 들려요.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들리진 않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야, 영어 단어 배우기가 무지하게 어렵겠구나. 뭐 실제로 어려우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 크게 이 언어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영어와 고대 독일어와 고대 바이킹어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가 북쪽 유럽어라고 불리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언어의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와 라틴어 등등은 남쪽 유럽어예요. 그래서 딱 영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게 북쪽에서 온 말인지 남쪽으로에서 온 말인지 요 정도만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영어 단어를 외우기가 편해져요. 그리고 한 단어를 배우면 다른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책을 딱 피잖아요. 그럼 책 앞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알고 있죠? 프리페이스라는 단어가 있고 프리페이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단어가 있죠? forw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을 펴서 서문이라는 뜻인데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왜 이 단어가 두 개가 있느냐, 이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남쪽에서 온 단어고 하나는 북쪽에서 온 단어예요. 자, 이 앞에 프리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대체로 이거는 북쪽에서 온 단어예요. face는 말 그대로 표지라는 뜻이니까 표지 앞에 있는 글이다, 그래서 preface라고 부르는 거고, for는 북쪽 사람들이 쓰던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word는 우리가 알다시피 단어라는 뜻이니까 forward는 맨 앞에 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face, forward 같은 단어지만 한쪽은 북쪽에서 온 단어고 하나는 남쪽에서 온 단어인데 영어라는 언어는 잡종 언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둘 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10강의 동안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북쪽 단어와 남쪽 단어의 소리를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면 굉장히 재밌는 능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submarine이라는 단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어려운 단어지만 sub가 남쪽 말로 언더라는 뜻이고 marine이 남쪽 말로 북쪽 말로 번역을 하면은 sea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이 submarine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그냥 undersea,
그죠? 바다 아래라는 뜻이구나. 이게 같은 단어구나.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지나 신문사에 정기 구독을 요청하는 것을 서브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서브는 남쪽 말로 언더라는 뜻이었고 북쪽 말로 번역을 하면 스크립은 북쪽 말로 번역을 하면 write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브는 사실 아래쪽에 글을 쓰다 뭐를 쓰냐? 자기 사인을 하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은 내가 이 잡지를 읽는 장기 계약서에 동의를 한다고 거래 계약서 아래 부분에 사인을 하다는 뜻이고 언더라이트는 오늘날 무슨 뜻으로 쓰이냐? 보증을 하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것을 보증을 하다라는 좀 더 큰 금융 의미로 쓰이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뭔가 보증을 하려면 계약서 아래쪽에다가 사인을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같은 단어인 것이 어떤지 우리 2강에서 기억나시죠? 단어 어휘 능력이라는 건 같은 단어끼리 모으고 다른 단어끼리 나눌 줄 아는 능력인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 보이는 단어를 모으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단어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달라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해요. 왜? 사실 이 북쪽 유럽어와 남쪽 유럽어는 원래 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두 가지, 세 가지 언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언어가 여러 가지로 퍼졌다 다시 합쳐진 거기 때문에 북쪽 유럽어와 남쪽 유럽어는 굉장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북쪽 언어를 갖다가 굉장히 단순하게 남쪽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죠? 섹슨어와 라틴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섹슨식 표현과 라틴식 표현. 그래서 독일어에서 온 영단어와 라틴어에서 온 영단어를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을 다음 10간 동안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것은 논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을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알고 스토리로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분리하는 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규칙. 북유럽어의 B 소리는 남유럽어의 F 소리랑 같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B 소리는 F 소리와 같은 소리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북유럽어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brother면은 남유럽 사람들은 같은 B 소리를 갖다 F 소리로 발음해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frater, brother, frater 앞단어만 바꾼 거죠. 굉장히 비슷하지 소리가. 이게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로 형제라는 단어가 frère라든지 남쪽 유럽어는 다 F로 시작을 하고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Bruder 그러니까 북쪽 언어는 다 B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와 F 북유럽 언어에서 B로 시작한 단어는 B만 F로 바꿔주면 남유럽 언어가 돼요. 영어에는 둘 다 있겠죠. 단어들이 잡종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북쪽 언어는 복수형이 S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뒤에다가 N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수형이 N으로 끝나거나 N으로 끝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북유럽어의 기원이 있어요. 아까 말한 수소, oxen 그런 것처럼 지금은 brother의 복수형이 brothers지만 옛날에는 brethren이었어요. brethren. 자, 지금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다 한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ey are our brethre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한 민족으로 여긴다, 한 핏줄로 여긴다라는 그런 기사를 갖다가 미국 신문에서 읽어보면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still believe themselves to be brethre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식 형제인 거죠. 한 핏줄을 가진 한 집안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왜냐? 아주 옛날식 영어로 형제를 복수형으로 뜻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게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은 한 교회에 같이 다니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한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을
brethren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brethren이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friar라는 단어예요. 자, 굉장히 우리 귀에는 다르게 들리지만 남쪽 말로 남쪽 유럽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이탈리 사람들도 같은 교회 또는 같은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형제님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 단어가 뒤늦게 영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아까 라틴어로 브라더가 프라터가 됐는데 프라터가 프랑스 사람에서 프레어가 됐고 이게 그냥 형제란 뜻이었는데 이 수도승들이 이제 일부 영국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프레어의 단어가 미국식으로 friar라고 바뀌면서 friar는 같은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수도승들의 집단을 뜻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brethren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놀랍게도 다른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니라 F로 시작하는 friar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같이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brother, friar. 굉장히 잘 들으면 비슷하게 들려요. 북유럽에서 온 단어들은 이것을 형용사로 만들면 뒤에다 ly를 붙여요. 그래서 brotherly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저 어떤 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형제처럼 우애가 좋아. 그러면은 those two people, they're so brotherly. 그러면은 진짜 쟤는 너무 친해가지고 거의 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 fratern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raternal은 말 그대로 brother에서 B만 F로 바꿨는데 북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어에서는 brother를 형용사로 바꿀 때 뒤에다 ly를 붙이지만 라틴 계열 사람들은 뒤에다 원래 alis를 붙여요. alice, 그냥 fraternalis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그게 발음하기 힘들다 보니까 오늘날은 al만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어를 볼 때 al로 끝나는 단어들 무지하게 많죠. 뭐 journal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다 라틴어 형용사예요. 원래. 그거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워지죠. 뭔가 al로 끝난다. 그건 다 남쪽 거예요. 남쪽에서 온 놈들이에요. 그죠? 뭐가 ly로 끝난다. 그건 걔네들은 다 북쪽에서 온 북쪽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귀에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brotherly, fraternal. 똑같은 의미를 가진 서로 바꿔도 되는, 바꿔도 문장에 아무 이상이 없는 동의어인데 모양만 달라요. 뭐만 달라요? B 자리에 F가 가 있는 것만 달라요. 미국 대학 생활의 꽃 중에 하나가 바로 fraternity라는 조직이에요. 뭐 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fraternity라는 조직은 일종의 동아리인데 어떤 선배들 5명이 이제 집이 부자여서 같이 큰 가정주택을 사서 거기서 같이 살자고 해서 이제 시작된 어떤 클럽이에요. 그 조직의 멤버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가가지고 난 여기 멤버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패터니티에서 누구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우리 동아리에 영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 영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주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입하는 애들한테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고문을 시켜요. 무슨 뭐 닭을 들고 캠퍼스를 뛰어다니라든 등 뭐 빨개 벗고 뭐 수업에 들어가라는 등 이런 엄청난 고문을 시켜서 그 선배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증명이 된 사람들만 그 안에서 나중에 4년 동안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패터니티는 주로 이제 sorority라고 불리는 여성 조직과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남녀 그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여는 걸로 요즘은 많이 변질이 됐죠. 그런데 패터니티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이 패터니티에 들어가다가 너무 그 신고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이제 미국 대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패터니티라는 단어 보면 앞에 아까 라틴어로 형제라는 프라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프라터. 우리가 ET로 끝나는 단어도 영어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ET로 끝나는 단어들도 다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원래 라틴어에는 이타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타스가 뭐냐면은 그것을 어떤 가장 대표하는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거니까 fraternitas 그러면 형제해, 전우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형제 같은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조직, 의형제들의 조직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fraternity라는 단어가 우리 오늘날 원래는 우리는 다 형제다라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학생 때 우리 진짜 형 동생처럼 지내는 조직이다라는 단어에서 만든 단어가 이 fraternity라는 단어죠. 미국에서 남자들끼리만 있는 좀 음흉한 어떤 그 지하 조직을 말할 때 대체로 brotherhood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학에서는 물론 대학에 있는 저런 조직은 fraternity라고 부르지만 brotherhood라는 단어는 많이 써요. 이 북유럽에서 온 단어에서 뒤에 hood를 붙이는 것과 남유럽에서 온 단어 뒤에다 et를 붙이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남유럽 언어로 아미쿠스였어요. 라틴어로. 그렇기 때문에 친부는 아미티예요. 그런데 친구가 북쪽에서는 프로인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는 friendship. amit와 friendship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뒤에다 who를 붙이는 단어들은 다 북쪽에서 온 단어들이고 뒤에 et를 붙이는 단어들은 다 남쪽에서 온 단어들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brotherlity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fraterhood라는 단어도 없어요. fraternity라는 단어가 있고 brotherhood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형제들은 유럽에서 이제 이 형제애라는 것은 여러 군데 존재했겠죠. 같은 대학에서 이제 뭐 비슷한 여건을 가진 가족끼리 그런 fraternity를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brethren이라고 부르면서 brotherly하게 서로를 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지하 조직을 갖다 brotherhoo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그 유럽 중세기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기 직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집안이 중요한 것만큼 어디 무슨 씨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는 집안이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 직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도시에 사는 중세 유럽인들은 자기가 대장장이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를 만드는 사람이냐, 집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사람이냐 이런 자기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직업군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같이 예배도 보고 서로 한 사람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 시간에 기억나죠? 길드라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길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일을 하는 다 형제다라고 해서 서로를 브라더라고 또는 프라터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동종 직장에 있는 선후배들을 갖다가 콘프레어라고 부르는데 콘은 우리가 알다시피 같은이라는 뜻이고 프라터가 형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밥을 먹는 한솥밥을 먹는 형제다라는 뜻에서 콘프레어라고 부르면 콘프레어라는 단어가 동종업계의 선후배다 이런 뜻으로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영국 사람들이 브라더라면 브라더를 쓰고 프라터하면 프라터를 쓰지 왜 두 개를 다 쓰냐 이런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아까 말한 대로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왕이 남쪽 유럽어를 썼기 때문에 왠지 영어에서 남쪽 유럽어에서 온 단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의미이거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단어가 많아요. brotherhood라고 하는 것보다 fraternity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 조금 더 뒤에다가 뭘 붙이거나 앞에다 뭘 붙여가지고 새 단어를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fratricid라는 단어가 있어요. fratricid. seed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싹 베어버린다라고 의성어로 외우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가지고 homicide. 그러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뜻인데 fratricid는 형제를 죽인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brethren 얘기할 때 설명했듯이 형제라는 단어는 같은 핏줄을 나눈 민족이라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fratricide 그럼 동족 상전이라는 뜻이 되죠. frater 형제끼리 side 죽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은 Korea has suffered many years of fratricidal warfare 라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fratricidal 처음에 보면은 어려워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프라터가 브라더에서 B만 F로 바꾼 거고 사이드는 쓱 베어 죽인다는 뜻이고 그죠? AL 붙이면 형용사 되는 거 아까 봤죠?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죽인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단순하게 파악하려면 거의 대부분 쉬운 단어는 북쪽 단어고 어려운 단어는 남쪽 단어이기 때문에 북쪽 단어를 남쪽 단어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키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항상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한 단어를 외웠으면 그 단어와 관련된 남쪽 사촌이나 북쪽 사촌을 같이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brother 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면 brother라는 단어가 fratter였다. 남쪽에서는. 그래서 brethren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을 friar 한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즉 수도승이라는 의미가 되고 brotherly 형제답다 fraternal 같은 뜻이고 brotherhood 형제 조직 또는 의형제 fraternity 같은 단어고 콘프레어나 프라트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형제라는 뜻을 갖다가 확장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콘프레어, 같은 밥을 먹는, 한솥밥을 먹는 형제, 즉 동종업계 선후배, 그리고 프라트리시티, 형제끼리 죽이는 것, 즉 동족 상잔의 비극.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북쪽 단어의 어떤 단어가 남쪽 단어의 어떤 소리로 변하는지를 갖다가 10강의 동안에 훑어보면 아마 그 10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도 딱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건 남쪽이다, 이건 북쪽이다 이게 귀에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준비가 되셨으면 다음 강의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두 소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